양의 메아리. 새벽 2시 하노이에서 호치민으로 향하는 버스 안. 나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뚜뚜. 그 소리는 내 삶이 갈라지는 소리였다. 장성택의 그림자 아래 이름이 불리면 끝나는 세계. 감시의 전화, 얇은 벽, 서로를 의심하던 눈빛들. 하지만 그 밤 낯선 번호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대한민국 총영사관입니다. 나는 울지 않으려 이를 물었다. 그 한마디가 내게 처음 도착한 자유의 숨이었으니까.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한진우입니다. 한때 북한 외무성 소속 베트남 주재 3등 서기관이었죠. 김일성 종합대학 프랑스 문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평양 외국어대에서도 프랑스어를 전공했습니다. 북한에서 외교관이 된다는 건 엘리트 중의 엘리트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모든 게 철저한 감시 아래 놓인 삶이었다는 겁니다. 2013년 저는 하노이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외교관의 삶이었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대사관 건물은 하노이 시내 한복판에 있었는데 그 안은 철저하게 고립된 공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묵는 숙소는 대사관 건물 3층이었어요. 방 하나에 침대 2개, 작은 책상 하나. 벽은 얇았고 옆방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아니, 들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전화기는 책상 위에 놓여 있었는데 그 전화기엔 감시 장치가 달려 있었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통화 내용이 전부 녹음되고 보입으로 보고된다는 거요. 그래서 전화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면 하노이의 거리가 보였어요. 오토바이들이 끊임없이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자유로워 보였죠. 하지만 저는 그 창문을 통해 밖을 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아침 7시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모두 복도로 나와 정렬했어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묵념을 했고 그날의 업무 지시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 매일 같은 루틴이었죠. 아침 식사는 대사관 식당에서 했습니다. 밥과 김치, 된장국, 가끔 계란이 나오면 그날은 좋은 날이었어요. 식사 중에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됐습니다.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제 주요 업무는 프랑스어 문서 번역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나 프랑스 대사관에서 오는 외교 문서들을 검토하고 번역해서 평양에 보고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정보 수집 임무도 받았어요.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 기업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겁니다. 하노이엔 이미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었어요. 삼성, LG, 현대, 거리 곳곳에 한국 제품 광고가 붙어 있었고 베트남 사람들은 그걸 자랑스럽게 사용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우리가 배운 건 남조선이 미제의 식민지이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나라라는 거였는데 여기선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오후가 되면 저는 가끔 대사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명목상 업무차 외출이었지만 사실은 숨통을 트이게 하려는 거였죠. 하노이의 거리는 복잡했습니다. 오토바이 소리, 행상들의 외침,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그 모든 게 북한에선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저는 가끔 작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베트남 커피는 진했고 달콤했어요. 그 맛이 좋았던 게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감시에서 벗어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착각이었죠. 대사관에선 우리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면 다시 대사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누군가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 가끔 들리는 한숨 소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가? 외교관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자부심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건 철저한 통제였어요. 우리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감시당하고 모든 게 보고되고 모든 게 통제됐죠.
그런 생활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질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진짜 공포가 무엇인지를요. 그게 곧 다가올 거라는 걸 말입니다. 2013년 12월 12일.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이었어요. 대사관 직원들이 모두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대사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손에 전문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평양에서 온 긴급 전문이었죠. 동무들, 중대한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대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성택이 반역죄로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장성택,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북한 권력 서열 2인자였던 그 사람이 처형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베트남에 파견된 건 장성택 라인을 통해서였다는 거요. 외무성 내에서도 파벌이 있었습니다. 장성택을 지지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저는 장성택 계열 인사들의 추천으로 이 자리에 온 거였어요. 그 사실을 대사관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각자 자리로 돌아갔을 때 저는 제 책상에 앉아 손을 떨었습니다. 서류를 잡으려고 했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옆 책상에 앉은 김 서기관이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넌 이제 끝이야.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앉아 있는데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누군가 제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진우도 장성택 라인 아니었나? 이번에 평양으로 소환되겠지.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오후가 되자 대사관 안의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각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개인 서류들을 검열하기 시작했어요. 제 책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 요원이 제 서랍을 열어 안을 뒤졌어요. 동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외부 연락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요원은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곤 아무 말 없이 다음 책상으로 넘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왔을 때 제 방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엔 아무 표시도 없었어요. 손을 떨며 편지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조심하시오. 명단에 당신 이름이 있어.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분명한 경고였어요. 저는 그 편지를 찢어서 변기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글귀는 머릿속에 새겨졌죠. 명단에 당신 이름이 있어. 그날 밤부터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으면 복도에서 들리는 모든 발소리가 제게 오는 것 같았어요. 문 앞에서 멈추는 발소리, 노크 소리, 그리고 한진우 동무, 나오시오 하는 목소리. 그 상상만으로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며칠 뒤 리 서기관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조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대사가 말했습니다. 리 동무는 평양 외무성의 긴급 소환 명령을 받고 어젯밤 출국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급 소환.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리 서기관도 장성택 라인이었습니다. 그가 평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저는 그날 오후 대사관 뒤편 작은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숨이 막혀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노이의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죠. 하지만 제 마음속은 온통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도 곧 소환될 거야. 평양으로 돌아가면 나도 끝이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벤치 옆으로 베트남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유로운 웃음이었죠.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쯤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여기서 도망칠 수는 없을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탈출, 북한 외교관이 탈출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가족이 있었고, 친척이 있었고, 제 인생 전체가 북한에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도망친다면 그들은 모두 수용소로 끌려갈 겁니다. 세대가 멸족당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평양으로 돌아가면 어차피 가족도 끝이야. 반역자의 가족이 되는 거니까.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대사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보위부 요원이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멈춰 섰어요. 한동무,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몸 관리 잘하시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박였어요. 그 불빛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제발 살기를 보여주세요. 장성택 처형 이후 대사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의심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만 하고 재빨리 지나갔고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끊겼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보위부에 보고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겠구나. 평양에서 긴급 소환 명령이 떨어지면 24시간 안에 출국해야 했어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는 순간 그건 반역이 되니까요. 제 책상 위 전화기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받기 전에 잠시 멈춰서 심호흡을 했어요. 평양에서 온 전화일까? 소환 명령일까? 다행히 대부분은 일반 업무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하루하루 커져갔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대사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명목은 프랑스 대사관과의 업무 협의였지만 실제로는 그냥 숨을 쉬고 싶었어요. 대사관 안에 있으면 질식할 것 같았으니까요. 하노이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오토바이들이 쉴 새 없이 지나다니고 노점상들이 쌀국수를 팔고 있었어요. 저는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베트남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니 한국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커플이 손을 잡고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부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분노였을까요? 우리가 배운 건 남조선 사람들이 미제의 압제에 신음하며 산다는 거였는데 저 사람들은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억압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카페를 나와 걷다가 길거리 공중전화 부스를 발견했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전화를 걸면 감청당하지 않을까? 대사관 전화는 모두 도청당했지만 길거리 공중전화는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어요. 베트남 돈이었습니다. 외교관들에게는 소액의 현지 화폐가 지급됐거든요. 전화 부스에 들어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몰랐어요. 프랑스에 있는 옛 지도 교수의 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그분에게 갑자기 전화하는 건 위험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보고 있다면 제가 외부와 접촉한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부스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누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제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빠른 걸음으로 대사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밤 9시쯤 대사관 근처 작은 식당으로 나갔어요. 그곳은 베트남 현지인들이 주로 가는 곳이었습니다. 외교관들은 거의 가지 않는 곳이었죠. 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쌀국수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죄송한데요. 혹시 전화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된 유선 전화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프랑스에 있는 지도 교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진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교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어요. 교수님, 저 한진우입니다. 진우, 자네가 왜 이 시간에? 교수님, 지금 제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탈출을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냥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진우, 자네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은가? 예, 괜찮습니다. 그냥 안부 인사드리려고요. 그런가? 몸 조심하게.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전화값을 치렀어요. 쌀국수는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식당을 나와 대사관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어둠 속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걸음을 빠르게 했고 대사관 정문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숙소로 올라가 방문을 잠갔어요. 침대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미행당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더 이상 외부 전화를 걸지 않기로 했어요. 너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대사관 안에서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요. 모든 게 통제되고 모든 게 감시당했습니다. 며칠 후 또 한 명의 직원이 사라졌습니다. 박 참사관이었어요. 그는 제 옆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책상 위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개인 물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요. 대사가 조회 시간에 발표했습니다. 박 동무는 건강상의 이유로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건강상의 이유,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박 참사관도 장성택 라인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제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나야. 틀림없어.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서류의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을 때 김 서기관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한 동무,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습니다. 몸 관리 잘해야 해. 평양에서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김 서기관은 웃으며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날카로웠죠. 그날 밤 저는 숙소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노이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밖에는 자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건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 3층 높이 뛰어내릴 수도 없고 탈출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그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그저 두려움만이 저를 짓눌렀어요. 2014년 1월 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오후, 대사관 사무실에서 평양 외무성 전문을 받았어요. 장성택 관련자 명단 보고 요청. 각 해외 공간에서 장성택과 연관된 인물들의 명단을 작성해 보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전문을 읽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이름이 그 명단에 올라갈 거라는 거요. 대사는 보위부와 함께 각 직원들의 경력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어떤 경로로 해외에 파견됐는지, 누구의 추천을 받았는지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장성택 계열 인사의 추천으로 베트남에 왔습니다. 그 사실을 숨길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가족 사진이 한 장 있었어요. 평양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제가 함께 서 있는 사진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만약 제가 탈출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수용소로 끌려갈 겁니다. 세대가 처벌받는다는 건 그런 의미였어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모두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제가 평양으로 소환되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반역자로 낙인 찍히면 가족도 함께 벌을 받으니까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가족은 고통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저라도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노이의 밤거리가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요. 자유였습니다. 감시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제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베트남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외국 대사관으로 망명 신청을 하는 것. 하지만 하노이에서 대사관까지 가는 건 쉽지 않았어요. 대사관 직원들은 항상 감시받았고 외출할 때도 누군가 따라붙었습니다. 둘째, 베트남 당국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 하지만 베트남은 북한과 우호 관계였어요. 자칫하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수도 있었습니다. 셋째, 제3국으로 이동한 뒤 망명하는 것.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프랑스어를 할 수 있었어요. 만약 프랑스나 다른 유럽 국가로 갈 수 있다면 그곳에서 망명 신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베트남을 벗어나느냐는 거였어요. 해외 출장 명목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출장은 대사의 승인이 필요했고 보위부가 동행했으니까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조심스럽게 적기 시작했어요. 탈출 계획의 초안이었습니다. 첫째, 외출 명분을 만든다. 둘째, 하노이를 벗어나 호치민으로 이동한다. 셋째, 호치민에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한다. 왜 한국이었을까요? 프랑스가 아니라요. 그건 거리 때문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프랑스는 너무 멀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가까웠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탈북자들을 받아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대사관에서 일하며 간간히 접한 정보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계획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허점이 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하노이를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감시를 피할 것인가? 어떻게 호치민까지 갈 것인가? 모든 게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는 것. 그렇다면 차라리 시도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종이를 찢어서 변기에 버렸습니다. 흔적을 남길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계획은 제 머릿속에 새겨졌습니다.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대사관에서 베트남 외무성과의 회의 일정이 잡혔어요. 저는 프랑스어 통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 장소는 하노이 시내 호텔이었어요. 그날은 보위부 직원이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업무 회의였고 대사관 차량으로 이동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틈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대사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프랑스 대사관에 들러야 할 것 같습니다. 긴급 서류가 있어서요. 운전기사는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외교관이었고 그는 단순 직원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 대사관 앞에 차를 세웠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10분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차에서 내려 프랑스 대사관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정문 앞에서 멈췄어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 지금 들어가서 망명을 신청한다면 운전기사가 즉시 보고할 겁니다. 그리고 대사관 직원들이 여기로 달려올 거예요. 프랑스 대사관이 저를 보호해 줄까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었어요. 저는 다시 차로 돌아갔습니다. 서류가 내일 준비된다고 하네요. 운전기사는 아무 말 없이 시동을 걸었어요. 대사관으로 돌아가는 내내 저는 자책했습니다. 왜 못 들어갔지? 왜 겁을 냈지?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거요. 충동적으로 움직이면 실패할 겁니다.
더 치밀하게, 더 조심스럽게 계획해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다시 세웠어요.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요. 호치민으로 가는 방법,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는 방법, 모든 걸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이번 달 안에 실행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평양에서 소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움직여야 했어요. 저는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노이의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그 별을 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자유로워질 거야. 그날 밤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짓눌린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2014년 1월 중순, 저는 마침내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며칠 전, 대사관 조회 시간에 대사가 발표했습니다. 평양 외무성에서 일부 직원들에 대한 재배치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재배치,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소환의 다른 표현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베트남 현지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사관 전화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공중전화로요.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가는 야간 버스표를 예약하고 싶습니다. 언제 출발하시겠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 밤 10시요. 알겠습니다.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저는 가짜 이름을 댔습니다. 베트남식 이름으로요. 표는 여행사 앞 편의점에서 찾기로 했어요. 대사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금요일 밤, 그날이 제 운명을 가르는 날이 될 겁니다. 며칠간 저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아침 조회에 참석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점심을 먹고, 저녁에 숙소로 돌아왔어요. 누구도 제 계획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저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반복했어요. 금요일 밤 9시 외출 명분을 만든다. 베트남 친구를 만난다고 하고 나간다. 버스 터미널로 이동해 호치민행 버스를 탄다. 새벽에 호치민에 도착하면 즉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한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말이죠.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저는 면도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가능한 한 평범해 보이려고 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 대사가 공지사항을 전달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평양에서 외무성 감찰단이 방문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요. 감찰단이 오면 모든 직원들을 면담할 겁니다. 제 차례가 되면 끝이에요. 오후 내내 저는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어요.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밤 계획뿐이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숙소로 올라갔습니다. 가방 하나를 꺼냈어요. 작은 배낭이었습니다. 거기에 여권, 약간의 현금, 그리고 프랑스어 사전 한 권을 넣었어요. 다른 건 필요 없었습니다. 가벼워야 했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에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죠. 김 서기관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 동무, 오늘 저녁에 뭐 할 거야? 그냥 쉬려고요. 그래, 나는 TV 좀 봐야겠어. 요즘 너무 피곤하더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올라갔어요. 방문을 잠그고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7시 3분. 1시간 반만 더 기다리면 됐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해, 평소처럼 행동해. 밤 9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배낭을 메고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기 방에 있었어요.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경비실을 지나야 했어요. 당직 경비가 책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외출하십니까? 네. 베트남 친구 만나러 갑니다. 몇 시에 돌아오시죠? 11시쯤요.
경비는 외출부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저는 정문을 나섰어요. 차갑고 습한 하노이의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대사관에서 멀어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버스 터미널로 가주세요. 운전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하노이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오토바이들, 네온사인들, 길거리 음식 가게들. 저는 그 모든 걸 눈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풍경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미리 예약한 표를 찾았어요. 호치민행 야간 버스였습니다. 좌석은 뒷자리였어요.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골랐던 겁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승객들은 대부분 베트남 현지인들이었어요. 저는 제일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배낭을 무릎에 올려놓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밤 10시 정가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하노이를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제야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지금쯤 대사관에서 알아챘을까? 추격대가 출발했을까?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았어요. 가끔 지나가는 마을의 불빛만이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새벽 1시쯤 버스가 휴게소에 멈췄습니다. 승객들이 내려서 화장실을 가거나 음료수를 샀어요. 저는 버스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누가 저를 알아볼까 봐요. 15분 후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제 호치민까지 2시간 정도 남았어요. 저는 배낭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대사관에서 지급받은 휴대폰이었어요. 평소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감청당할까 봐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 대사관 호치민 분관 전화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자고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제발 받아주세요. 4번, 5번. 그때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대한민국 총영사관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한국어였습니다. 제 모국어였죠.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북한 외교관입니다. 지금 탈출 중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호치민으로 가는 버스 아닙니다. 2시간 후면 도착합니다. 알겠습니다. 호치민에 도착하면 즉시 총영사관으로 오십시오.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원이 주소를 불러줬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저희가 보호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오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버스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차갑고 상쾌했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버스가 호치민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배낭을 메고 서둘러 버스에서 내렸어요. 터미널은 한산했습니다. 몇몇 택시 기사들만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그중 한 대를 잡았습니다. 한국 총영사관으로 가주세요. 운전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어요. 차창 밖으로 호치민의 새벽 거리가 보였습니다. 하노이보다 더 현대적이고 화려한 도시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고 길거리는 깨끗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안도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15분쯤 달렸을까요? 택시가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입니다. 저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어요. 건물 입구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깃발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평생 적국의 상징으로만 봐왔던 그 깃발이 지금은 구원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건물 정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막아섰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 새벽에 전화했던 사람입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무전기를 들어 안으로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한진우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저는 그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한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영사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남자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어요. 정말로 해낸 겁니까? 정말로 탈출에 성공한 겁니까? 아직 믿기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한진우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호치민 총영사관의 박영수 영사입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참았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원 확인과 간단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영사는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성함, 생년월일, 북한에서의 소속과 직급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 외무성 소속, 베트남 주재 3등 서기관, 장성택 처형 이후의 상황도 모두 이야기했어요. 박 영사는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가족은 북한에 계십니까? 부모님이 평양에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히 조사하겠습니다. 질문은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저는 최대한 정확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박 영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셔야 합니다. 비행기편을 준비하겠습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오늘 오후 4시 인천행 직항편이 있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시면 됩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전 6시였습니다. 10시간 후면 한국 땅을 밟는 겁니다. 그 전에 좀 쉬십시오. 피곤하실 텐데요. 직원이 저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숙소 같은 곳이었어요. 침대와 책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쉬시면 됩니다. 점심 때 깨워드리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온몸에 긴장이 풀리면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가는 거구나. 이제 북한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 부모님은 어떻게 되실까?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 직원이 저를 깨웠습니다. 출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총영사관에서 제공한 깨끗한 셔츠와 바지였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니 박 영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시죠. 우리는 총영사관 차량을 타고 탄손낙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박 영사가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특별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반 입국장이 아니라 별도의 통로로 가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안 때문입니다. 탈북자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요. 북한 측에서 추적할 수도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박 영사는 저를 직원 전용 출구로 안내했습니다. 일반 승객들과는 다른 경로였어요. 여기서 헤어지겠습니다. 인천에서 우리 직원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영사님, 아닙니다. 새로운 삶 잘 사십시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저는 탑승 게이트로 향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코노미석 창가 자리였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평범한 여행객들이었어요. 누구도 제가 탈북자라는 걸 몰랐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어요. 그리고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호치민시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자 파란 하늘만이 보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비행 시간은 4시간 반이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창밖을 보며 보냈어요. 구름들, 바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섬들.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했어요. 밥과 반찬, 그리고 과일까지.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성한 식사였습니다. 밤 8시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의 야경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승객들이 일어나 짐을 꺼냈어요. 저는 그들을 따라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반 승객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안내받았어요.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한진우 씨 맞으십니까? 저를 따라오십시오. 우리는 일반 입국장이 아닌 옆쪽의 작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다른 승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2명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진우 씨,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왔구나. 정말로 한국에 왔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 없었어요. 인천공항의 그 작은 방에서 저는 간단한 신원 확인을 마쳤습니다. 2명의 직원은 국가정보원 소속이라고 밝혔어요. 지금부터 안전가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거기서 며칠간 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차일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공항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뒷좌석에 탔습니다.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보안상 커튼을 열지 말아주십시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커튼 틈 사이로 밖을 살짝 엿봤어요. 공항을 빠져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밤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는 밝았어요. 가로등이 빼곡히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밤이면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는데 여기는 달랐어요. 밤에도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그때 저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숨이 멎었어요. 도로였습니다. 편도 3차선, 양쪽 합쳐서 6개 차선이었어요. 저는 북한에서 평생 살면서 그런 도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양의 가장 넓은 도로도 왕복 4차선이었어요. 그마저도 차가 거의 다니지 않았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6개 차선이 모두 차로 가득했어요. 승용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처음 보시죠? 옆에 앉은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도로는 처음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서울 들어가면 더 놀라실 겁니다. 차는 계속 달렸어요. 저는 커튼 틈으로 밖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보였어요. 창문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몇십 층짜리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평양의 류경 호텔이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은 미완성이었어요. 껍데기만 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죠. 그런데 여기는 그런 높은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건물들이요. 저 아파트들의 사람들이 다 살고 있습니까? 당연하죠. 한국에선 대부분 아파트에 삽니다. 전기는 항상 들어옵니까? 직원이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24시간 전기가 들어오죠. 물도 항상 나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북한에서는 평양 중심부를 제외하면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만 전기가 들어왔어요. 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게 당연한 것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서울 시내로 진입했습니다.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났어요. 거리마다 간판들이 빼곡했습니다. 편의점, 카페, 식당, 옷가게, 모든 게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옷을 입은 모습도 걸음걸이도 모두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아무도 두려워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자유로웠습니다. 이게 남조선입니까? 저는 중얼거렸어요. 직원이 제 반응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과 많이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북한에서 남조선에 대해 배웠던 내용들을 떠올렸습니다. 미제의 식민지, 굶주리는 인민들, 억압받는 노동자들.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반대였어요. 풍요롭고 자유롭고 밝았습니다. 차가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어요.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0층에서 내렸어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 한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거실, 방 2개, 화장실, 부엌, 간단한 가구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내일부터 조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푹 쉬십시오. 직원들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어요. TV, 냉장고, 에어컨,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문으로 갔습니다.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불빛들, 자동차 불빛, 건물 불빛, 거리의 조명들, 마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 것 같았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어요. 감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남조선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북한보다 훨씬 부유했습니다. 사람들은 억압받지 않았어요.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속아 살았던 겁니다. 그 사실이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적어도 이제는 진실 속에서 살 수 있으니까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음료수, 우유, 과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이 미리 채워놓은 것 같았어요. 우유 한 병을 꺼내 마셨습니다. 차갑고 달콤했어요. 이런 맛있는 우유를 마신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물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희망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푹신했어요. 북한에서는 딱딱한 침대에서 잤는데 이 침대는 구름 같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로 해냈구나. 정말로 자유를 얻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 부모님, 친척들, 그리고 수많은 북한 주민들. 그들은 아직도 거짓 속에서 살고 있어요. 진실을 모른 채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북한의 거짓을 폭로하겠다고, 그게 제가 자유를 얻은 대가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번에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 없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낯선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새소리였어요. 창문 밖에서 참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새소리는 들었지만 왠지 이곳의 새소리는 달랐어요. 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7시였어요.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아래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바쁜 걸음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바쁨 속에도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아침 8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어제 그 직원이 서 있었어요. 잘 주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아직입니다. 그럼 먼저 식사하시죠.
조사는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직원은 편의점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고 식탁에 앉았어요.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밥, 반찬, 국까지 들어 있었어요. 포장된 음식이었지만 북한에서 먹던 어떤 음식보다 훌륭했습니다. 천천히 먹었어요. 하나하나 음미하면서요. 밥알이 윤기가 났고 반찬은 간이 적당했습니다. 국은 뜨겁고 고소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10시 정각,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실에 2명의 조사관이 왔어요. 노트북과 녹음기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부터 신상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2주에서 한 달입니다. 탈북 경위, 북한에서의 생활, 가족 관계, 직업 등 모든 걸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평양입니다. 정확한 주소는 평양시 중구역입니다. 부모님의 성함과 직업은?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교사였어요. 형제는 없었고 저 혼자였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 어떻게 입학했습니까? 고등중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전공은 왜 프랑스 문학을 선택했습니까? 외교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어가 좋았어요.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대학 생활, 졸업 후, 외무성 배치, 베트남 파견 경위, 모든 걸 자세히 설명해야 했어요. 오전 내내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 다시 시작했어요. 장성택과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베트남에 파견된 건 장성택 계열 인사의 추천이었어요. 그 인사의 이름은 리명철 외무성 부상입니다. 현재 그의 행방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제가 탈출하기 전에는 아직 평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사는 3일간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요. 북한 체제에 대한 질문, 대사관 내부 구조, 보위부 활동, 외교 업무, 제가 아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 모든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기본 조사는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원으로 가시게 됩니다. 하나원이 뭡니까?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입니다. 거기서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3개월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저는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곳이었어요. 큰 건물이었습니다. 들어가자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환영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숙사 같은 곳이었어요.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2인 1실이었는데 룸메이트는 저보다 먼저 온 탈북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한진우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베트남 대사관에 있었습니다. 오, 외교관이셨구나. 대단하시네요. 성진 씨는 함경북도 출신이었어요. 중국을 거쳐 탈북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미 한 달째 하나원에 있었어요. 여기 괜찮아요. 밥도 잘 나오고 교육도 유익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웃었습니다. 자유예요.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어 교육이 첫 번째였어요. 북한말과 남한말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동무가 아니라 친구, 동지가 아니라 씨를 붙여요. 인민반이 아니라 통반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이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모든 게 새로웠어요. 같은 한국어인데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습니다. 경제 교육도 받았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은행 시스템, 북한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내용들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돈을 벌어서 살아야 합니다. 국가가 배급해 주지 않아요. 직업을 구해야 하고 월급을 받아서 집세를 내고 식비를 쓰고 저축도 해야 합니다. 저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메모도 꼼꼼히 했어요. 문화 교육도 있었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 버스 타는 법, 은행 이용하는 법, 모든 게 북한과 달랐어요. 어느 날은 실제로 외출을 했습니다. 안성 시내로 나갔어요.
처음으로 한국의 거리를 자유롭게 걸어본 겁니다. 마트에 들어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상품, 과자, 음료수, 과일, 고기, 모든 게 넘쳐났어요. 저는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고르세요. 하나 사드릴게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초콜릿 하나를 집었어요. 계산대로 갔습니다. 직원이 바코드를 찍고 말했어요. 2,000원입니다. 저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건넸습니다. 하나원에서 용돈으로 준 돈이었어요. 마트를 나와 초콜릿을 뜯어 먹었습니다. 달콤했어요. 그 달콤함이 자유의 맛 같았습니다. 공원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누구도 감시받지 않았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인 거구나. 이게 인간다운 삶이구나.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원 교육을 마칠 때가 되었어요. 수료식 날, 저는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원장님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말했어요.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뜻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원을 나오는 날, 저는 짐을 챙기며 룸메이트 성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형, 연락하고 지냅시다. 그래요. 꼭 연락해.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느끼는 연대감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설렜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2015년 봄, 저는 서울 신촌의 작은 원룸에 정착했습니다. 하나원에서 지원해준 정착금으로 계약한 곳이었어요. 좁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평생 감시당하며 살았던 제게 이 작은 방은 성 같았어요. 첫 달은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주민등록증 발급, 모든 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특히 신기했던 건 주민등록증이었습니다. 한진우, 대한민국 국민, 그 글자를 보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겁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어를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어요. 몇 군데 면접을 봤습니다. 한 번역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처음으로 받은 월급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 노동으로 번 정당한 대가였어요. 북한에서는 월급이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오래였고 돈이 있어도 살 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번 돈으로 제가 원하는 걸 살 수 있었어요. 첫 월급으로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평양에 계신 부모님, 제가 탈북한 후 어떻게 되셨을까요?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느 날, 탈북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거기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미 한국에 정착해 방송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한진우 씨, 북한 외교관 출신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방송에 나와서 증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외교관의 시각에서 본 북한 체제를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방송에 나간다는 건 제 얼굴이 공개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북한 당국이 알게 될 겁니다. 부모님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제가 탈북한 순간 이미 부모님은 고통받고 계실 거라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진실을 알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겠습니다. 첫 방송 출연은 긴장되었습니다. 토크쇼 프로그램이었어요. 스튜디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진행자가 질문했어요. 북한 외교관으로 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이 체제는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거요.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저는 울컥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끝까지 말해야 했으니까요. 하노이에서 새벽 2시에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을 때 통화음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게는 자유의 소리였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제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 응원합니다. 따뜻한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악플도 있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왔네. 북한 간첩 아니냐. 그런 말들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무뎌졌어요. 모든 사람을 이해시킬 수는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여러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북한 체제의 허구성, 외교관의 삶, 탈북 과정. 제가 겪은 모든 걸 증언했어요. 강연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기업, 단체에서 초청이 왔어요. 북한 외교관이 본 북한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습니다. 청중들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특히 젊은 학생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정말 세뇌당에 있나요? 통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는 최선을 다해 답했습니다. 세뇌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통일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북한 주민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2017년, 저는 한 출판사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책을 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진우 씨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수락했어요. 몇 달간 원고를 썼습니다. 북한에서의 삶, 베트남 대사관에서의 나날들, 장성택 처형의 공포, 그리고 탈출. 모든 걸 담았어요. 원고를 쓰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는 건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하노이에서 자유로라는 제목이었어요. 서점에 제 책이 놓인 걸 봤을 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작가가 됐구나. 독자들의 편지가 왔습니다. 책 읽고 많이 울었습니다. 북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들이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겁니다. 한진우의 북한 이야기라는 채널이었어요. 북한의 일상, 체제의 문제점, 탈북자들의 삶, 다양한 주제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구독자가 늘어났어요. 댓글로 소통하며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댓글이 눈에 띄었어요. 저도 탈북자입니다. 한진우 선생님 영상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 댓글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거요. 2024년 지금 저는 여전히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번역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방송과 강연으로 북한의 실상을 알립니다. 완벽한 삶은 아니에요. 여전히 외롭고 가끔은 북한에 두고 온 사람들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옳았다고 믿으니까요. 며칠 전 남산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빌딩들, 도로들, 한강, 그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괜찮습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언젠가 북한도 이렇게 변할 겁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자유의 바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탈북자가 아니라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요. 밤마다 저는 여전히 잠들기 전 그날의 통화음을 떠올립니다. 여보세요? 그 소리가 자유의 첫 숨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대한민국의 하늘 아래서요. 죽음을 넘어 운명적 삶을 선택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매일 작은 행복을 고쳐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과 탈북민들이 자유대안에 정착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평양의 메아리.